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6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지금 저는 광화문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태극기 집회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가 들리고 함성이 들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 대결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70년 넘게 한반도에서는 좌우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이 태극기 집회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또 노동자들 집회 소리도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한반도 전체가 자유통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 갈래입니다. 지금식으로 남북 분단 상태가 계속 가다가 보면은 한국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통일 하면은 한민족 8천만이 최초 우리 역사상 세 번째의 민족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와 그리고 법치의 깃발을 걸고 적화 통일되면은 야만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선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 한복판의 거리가 모양을 달리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는 계급투쟁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우는 보수, 자유민주주의, 친미, 그리고 한미일 동맹, 무엇보다도 반공 세력입니다. 이념을 건 투쟁입니다. 가치관을 건 투쟁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입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지고 법치를 어느 정도 세웠으니까 그 투쟁하는 모습이 옛날처럼 총을 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내용은 결국은 좌우 대결이고 그것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노예로 살 것이냐 주인으로 살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한반도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불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정권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든지 제도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한 문명이라는 제도와 이것을 바꾸려는 문재인 세력이라는 이단 간에, 이단과 정통 사이에 지금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끼어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손을 잡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북한 노동당 세력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반대한다든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반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국민 저항권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이 자중자애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다시 유턴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언론인의 상가에 갔더니 은퇴한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된 책이 마침 조갑제닷컴에서 출판한 건국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의 이영석 선생,
살을 훨씬 넘겼는데도 최근 선책이 건국전쟁입니다. 즉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기까지의 3년 동안에 있었던 건국 과정을 건국전쟁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건국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4.3 사건이 이 건국전쟁의 종결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건국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때는 공산주의식으로 건국할 거냐? 그러니까 소련의 꼭두각시 체제로 건국을 할 거냐? 아니면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을 할 거냐를 선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일종의 내전이었습니다. 내전. 그것을 이영석 선생은 건국전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말이 학술적 용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가장 피를 많이 흘린 게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좌익주도의 폭동과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국군의 출동,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군인 경찰도 죽었고 또 많은 무고한 양민들도 죽었습니다. 며칠 전이 4.3 71주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국전쟁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병주 선생의 절묘한 표현이 있다고 하면서 인용을, 핸드폰을 켜더니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걸 우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선생이 쓴 글에 나오는 겁니다. 이병주 유명한 소설가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1990년대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병주 선생이 쓴 소설 알렉산드리아, 관부연락선, 지리산 등 또는 산하라는 소설, 아주 명문을 쓰시는 분이죠. 이분은 또 1921년생인데 태평양 전쟁 때는 학병으로 징집이 되어서 중국에서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50대 60년대에는 작가로서 언론인으로서 또 국제신문의 주필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 뒤에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 이래저래 인연을 맺었던, 그리고 아주 선이 굵은 남성적인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특히 이병주 선생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남긴 명문을 기억하는데, 신동아에 연재됐던 산하라는 소설 앞에 항상 나왔던 발문이 있었습니다.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 한국 현대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되고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된다. 하여튼 이런 표현이 좋은 분이 많은데, 이분이 대통령의 초상이라는 연재 기사에서 이승만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에 김구는 계산할 줄 모르는 양심으로 비쳤고, 김규식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지도자인 척하는 허세로 비쳤으며, 여운형은 인기를 노리는 기회주의자, 김성수나 송진우 등은 적당하게 써먹을 수 있는 이용가치로 비춰졌다. 남노당의 박헌영은 광대한 공산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적수인데 결국 소련의 주구에 불과하고 일단 정세가 바뀌기만 하면 휴지 조각처럼 될 운명의 사나이라고 이승만은 판단하고 있었다. 물론 이병주 선생이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승만이 과연 이렇게 생각했을지 그건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막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참 인물평이 짧지만은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노 기자끼리 대화를 하다가 바로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이 글은, 이병주 선생의 글은
1991년 6월로 월간 조선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1991년 91년이니까 벌써 28년 전이네요. 이 6월로를 만들 때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이병주 선생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글을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가에서 돌아와서 제가 꽂혀있는 월간조선 6월호를 다시 꺼내서 대통령들의 초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28년 전의 글이니까 기억에서 희미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감탄했습니다. 아, 이병주 선생이 이승만 시대를 산 분으로서 이승만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전쟁도 겪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이승만도 비판을 해보고 한 그 느낌, 말하자면 이승만과 같이 살아간, 이승만과 그 시대를 같이 산 분의 아주 성숙한, 이 글을 쓰셨을 때 이분의 연세가 60대 말이었습니다. 60대 말. 성숙한 사람의 글이구나. 문학가로서의 통찰력이 있구나 하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목, 3회 연재가 됐는데 제목은 원로 작가 이병주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위한 변명입니다. 이게 부제고 대통령들의 초상.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새 대통령은 변명되어져야 한다. 즉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 분은 변호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깔고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을 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아주 사마천의 사기처럼 공과 과를 엄정하게 가려서 쓴 책입니다. 다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병주 선생이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주 호의적인, 또 그때 시대 반영이 그러니까 호의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감옥에 2년 7개월 동안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비판에 치우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하게 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 글의 이분은 에필로그를 항상 멋지게 씁니다. 이병주 선생은 에필로그를 멋지게 쓰는 사람이에요. 문학인들이 가장 염두에 가장 고심하는 글이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글의 첫 문장은 역사는 과학을 동경한다. 일체의 역사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론 정연하게 풀이하고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이 담긴 말이다. 그러나 아마 동경으로 끝나고 그 소망은 끝끝내 불모인 채 남을 것은 코르시카 출신의 나폴레옹이 수많은 본국인을 제치고 어떻게 프랑스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기록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멋지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승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승만 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분이 붙인 이승만 그 카리스마, 망명 정부마다 지도자로 추대되었다. 바로 1919년 100년 전입니다. 망명 정부를 자처한 때가 한 3군데 있었는데 다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을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던 이승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승만을 다 추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그때 이미 40대 이승만이 자동적으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더구나 까다로운 독립투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3군데서 다 이승만이 지도자로 추대되었느냐?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상해 임시정부죠.
대통령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병주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과 인망이 출중했기 때문이란 것도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을 것이란 짐작이 든다. 첨보의 자질이란 뜻의 카리스마 이외엔 어떤 후광으로서의 카리스마가 작용한 탓이 아니었을까? 카리스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범접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권위의 발현이다. 그런 카리스마가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조작될 까닭도 없고 예사로 부여될 훈장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40대의 카리스마를 체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그의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었던 것일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개화기 때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개화기 때 한국 최초의 일간신문 사장 역할을 했고 감옥에서도 글을 쓰고 무엇보다도 이병주 선생은 고종을 몰아내는 일종의 쿠데타 모의를 했다가 감옥에 가서 종신형을 받았다가 한 6년 살고 나온 당시의 이 이승만의 체험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는 감옥에서 만들어졌다.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데서 이승만의 카리스마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이병주 선생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팔을 뒤로 돌려 묶은 채 감방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아침이면 끌어내어 무릎을 꿇게 하곤 다리 사이에 두 개의 나무를 끼워 놓고 무릎과 팔목을 묶곤 그 뒤에서 두 명의 형리가 통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친다. 때론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짓누르기도 하고 매일 마루 위에 엎어놓고 살가죽이 터지도록 때렸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소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언제 사형될지도 모르는 칼을 차고 목에 칼을 차고 그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했던 이승만, 그때 보여준 이승만의 초인적인 신념, 이게 카리스마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이승만은 카리스마만 있었느냐? 이병주 선생은 마키아벨리즘을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정략적인 사람이죠.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죠. 이승만은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을 겸한 사람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정치인이 어떻게 카리스마만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병주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이 지도자가 되려면 무언가 카리스마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각하게 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는 밝힐 도리가 없다. 아무튼 그는 스스로 카리스마를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자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의 독특한 마키아벨리즘을 체득해 나간다. 마키아벨리즘이 없으면 카리스마도 의미가 없고 카리스마가 없는 마키아벨리즘도 안 된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리스마는 하여튼 고도의 높은 인격을 말합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정권을 잡기 위한 전술, 술수가 뛰어나야 한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을 평할 때 저분은 수가 많은 사람이다는 술수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동시에 도덕성이나 문학성 면에서도 아주 출중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승만의 지도력의 원천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 이승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의 카리스마와 그의 마키아벨리즘이다. 첨부의 자질로서의 카리스마이거나 어떤 후광으로서의 카리스마이거나 또는 이상 두 가지를 합쳐 연극적으로 꾸민 카리스마이거나 카리스마 없이
마키아벨리즘은 작용하지 못한다. 기껏 졸렬한 권모술수로서 그치는 것이 고작이다. 이와 병행하여 적절한 마키아벨리즘의 발휘 없이는 어떤 카리스마도 그 보람을 다하지 못한다. 알맹이 없는 자존자대의 돈키호테가 나타날 뿐이다. 고래로 돈키호테가 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될 까닭도 없다. 이승만의 경우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은 다시 없는 조화를 이루었다. 저는 이게 이병주 선생의 정도 경지에 도달해야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을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을 다시 없는 조화를 이루었다. 아주 그 조화가 멋졌다는 거죠. 이승만의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의 다시 없는 조화. 이게 이승만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승만은 다른 지도자, 김구, 여운형, 박헌영 이런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무엇이 달랐느냐에 대해서 이병주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정세를 잘 타기만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지지자를 많이 모아야 한다. 이 정도 생각했을 것 같지만은 이승만의 경우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이승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나다. 내가 정권을 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는 식으로 그의 사고는 일사불란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편승할 정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승만은 적극적으로 정세를 자기가 만들어 나갔다.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하지 장군조차 용서하지 않았다.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김구,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잘 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겠지.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지. 그러려면 지지자를 많이 모아야 되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승만은 내가 정권을 잡지 않으면, 즉 내가 건국을 주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내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세는 내가 만들겠다. 그런 정세를 자기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바로 미국이다. 만 해도 아직 미국은 친소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동맹국인 소련과 사이좋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충실한 하지 점령군 사령관은 이승만을 싫어했습니다. 이승만이 너무나 반공적이니까, 공산당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미국으로부터 내려온 방침은 공산당과 자유민주 세력이 합쳐가지고 합작 통일 정부를 만들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승만이 절대로 공산당하고는 손을 잡을 수 없다.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좌우 합작을 부정하니까 하지 장관과 하지 사령관과 당시에 남한의 통치자죠. 이승만 박사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승만이 절대로 그 고집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산당은 안 된다. 소련은 안 된다. 하는 이런 노선. 하지 장군은 미국의 루즈벨트 이래의 친소 정책을 항구불변한 것인 줄 알고 소련에 다소 영합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그의 실수였다. 그 무렵 벌써 소련과 냉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이었고 하지는 이승만과의 정책적 대립에서 판정패를 당하고 만다. 미군 점령지의 정치가가 미군 점령관과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가 그런 국면에서 판정성을 거둔다는 것은 희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시 이병주 선생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깊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때 1945년 사이에서 48년 사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오로지 미 군정하의
피지배 세력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바로 점령군 사령관인 하지와 맞섰다. 하지와 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통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서로 노선 싸움을 했다는 거죠. 하지는 친소 정책 또는 소련과 협력하려는 정책이었고, 트루만은 소련과 협력은 안 된다. 공산주의 협력은 안 된다는 두 노선이 충돌을 했는데, 결국은 트루만 정책이 1947년부터 반공 정책으로 바뀌는 바람에 하지의 노선이 패배하고 이승만 노선이 이기게 되었다. 이런 예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병주 선생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선생은 이병주 선생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아주 문학가의 평가이니까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평가이니까 아주 남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하실까 싶어서 일단 마지막 요 이야기를 하고 요 1부를 끝내겠는데, 이승만을 이병주 선생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승만은 살아생전 극단한 영욕 속에 있었다. 그를 욕하는 어떤 역시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이승만을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미국의 앞잡이라고 했다. 이처럼 황당한 욕설은 없다. 그는 한국을 위해 미국을 이용한 사람이지 미국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 사람도 아니며 한국의 이익을 위해선 미국에 대해 촌보의 양보도 없었던 사람이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앞잡이라고요? 미국의 괴뢰라고요?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 무덤을 파내라고요? 국립현충원에 자리를 잡은 그 국립현충원을 그 자리에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1965년에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저승에서 내려다보면서, 헛소리하는 사람 내려다보면서 I don't care. 나는 어디에 묻혀도 좋다. 파내려면 파내라. 결국 나는 한국 땅에 묻혔지 않느냐.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 양아들 이인수 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병주 선생이 필주를 하듯이, 필주란 것은 글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필주를 하듯이 말합니다. 이승만 살아생전 극단한 영욕 속에 있었다. 그를 욕하는 어떤 역시 공산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이승만을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미국의 앞잡이라고 했다. 이처럼 황당한 욕설은 없다. 그는 한국을 위해 미국을 이용한 사람이지 미국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 사람도 아니며 한국의 이익을 위해선 미국에 대해 촌보의 양보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의 괴뢰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래도 더 사실에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옥 류의 천박한 자칭 지식인들에게 이병주 선생처럼 그 질풍노도의 시대를 산 당시 60대 후반의 성숙된 시각으로 본 이승만입니다. 카리스마와 마키아벨리즘을 더할 수 없이 조화시킨 분, 내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생각했던 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